많은 사람이 과연 미래 인공지능은 어떤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예측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설계, 개발하는 일은 사람이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질문은 과연 우리는 미래 인공지능을 어떤 수준으로 만들고 싶은가 입니다. 미래 사회의 발전 방향의 주도권을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지금도 계속 발전 중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 지식의 폭을 넓히고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한 지식의 깊이를 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적 성장을 하는 데는 호기심과 성실함,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지식을 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오늘 날씨는 어때?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나면은 뉴스를 틀어놓고 로봇 청소기를 돌려놓고 청소기가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동안 저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점심엔 지인과 같이 식당을 갔는데 제가 주문한 음식을 종업원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로봇이 가져다 주는, 날아다 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하루 일상의 공통적인 부분,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바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어느덧 인공지능이 이렇게 삶 속에,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낯설지 않게 마주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발전했고 얼마만큼 성장할 건지에 대한 걸 가늠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인공지능. 김진우 저자님 모시고 인공지능을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전략연구소 김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 책을 읽고 싶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구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이제 여러분들 인식하든 못하든 꽤 오래전부터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불분명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신기한 기술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향후의 인공지능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될지, 네. 사람을 통제하진 않을지, 네네. 사람을 관리하진 않을지 하는 불필요한 오해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거는 사람이 합니다. 네, 그렇죠. 사용하는 것도 사람이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어떤 기술이든 기술이 사회에 발전할 때 그 주도는 사람이 갖고 가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네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AI한테 압도되지 않도록 사람이 주도하는 기술. 네네.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이 저희 삶에 꽤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쵸. 생활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많이 산업계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1950년대 이후로 발전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로 나왔고 네. 딱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기가 다소 복잡할 정도로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사람들이 다 달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네. 또는 우려를 일으키기도 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근데 기술을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은 향후 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 방향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왜 출발하게 되었고 왜 탄생하게 되었고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인공지능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려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고 네네.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인공지능이 이런 부분이고 향후 이렇게 발전될 거니까 우리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 하는 명확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예. 수없이 많이 웅성웅성 들리는 우리가 예. 알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은 일단 접고 예. 오늘 처음 만나는 인공지능이라고 예. 생각하시고 예. 마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지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변에 있는 상황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해결에 관련된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은 이런 공간적인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 능력들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동물도 일부 제한적이지만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고래도 지능을 가지고 있고 까마귀도 지능을 가지고 있고 물론 수준은 인간이 훨씬 더 발전되어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그 정의가 사람과 같은 지능적 사고를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사람과 같은 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적 능력 외에 동물이 안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자율의지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감정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즐거움 느끼기도 하고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의식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 능력이 감정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보통 죄의식이 없든지 지각 능력이 떨어지든지 그래서 인간 내에서도 보면 지적 능력의 여러 가지 수준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 하면 동물의 지능이 아니라 사람과 같은 지능적 사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정의는 기술적으로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하면 사람과 같은 지능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을까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면 인류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인류가 이 세상에 나타나고 나서부터 인류는 많은 상상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상상을 했죠. 그 상상이 도구 개발이나 기술 혁신에 자극되고 모티브가 제공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달에 있는 달나라에 이제 토끼를 보내는 것을 상상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토끼가 아니고 내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상의 능력이 이제 우주 개발로 이어졌고 아주 고대부터는 인간은 날아다니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태양신을 최고로 봤죠. 날아서 저 하늘에 있는 태양신까지 가고 싶다라는 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도구가 개발되고 지식이 개발되고 기술이 개발되면서 비행기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인공지능도 아주 원시시대 BC 850년 그 이전부터도 인간은 인간과 닮은 뭔가의 인공물을 만들어서 나의 종처럼 일하기도 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고된 노동 일도 하기도 하고 또는 나를 공격하는 적을 대신 해서 싸워주기도 하고 이런 상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구들이 개발되기도 하고 했었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최초로 모티브가 된 부분은 사실은 고대 인류부터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뭔가, 사람을 닮은 그 뭔가를 만들어서 좀 요긴하게 쓰고 싶다는 그 작업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벌써 이제 기원전 이야기고요. 기원전 한 300년 정도 되면 제가 아까 인공지능의 정의를 인간의 사고 능력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지식이죠. 그래서 BC 한 3000년, 기원전 한 300년 전에 지식을 기호로 만드는 걸 인류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논리학입니다. 논리학은 1200년도경에 스페인의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처음으로 논리라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보면 인공지능하고는 그닥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공지능이 탄생하게 된 밑바탕을 하나씩 몇천 년에 걸쳐서 인류가 쌓아왔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1950년도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죠. 앨런 투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화두를 던집니다. 논문으로. 무슨 화두냐면 과연 기계도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화두를 최초로 학자들한테 던집니다. 이게 이제 화두가 돼서 많은 학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 1955년도에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는 부죠. 그래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1950년, 1960년, 1970년은 컴퓨터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그냥 이론적인 연구와 아주 소규모의 이 이그젬플을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그냥 연구실에서는 만드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디어들이 하나씩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술들이 하나씩 1960년, 1970년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1997년이죠. IBM의 딥블루라는 시스템이 당시 전 세계 체스 챔피언하고 TV 실황 중계를 하는 상황에서 게임을 해가지고 컴퓨터가 인간을 이깁니다. 큰 충격이었죠. 그때 당시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충격. 드디어 기계가 사람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희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알파고가 한국에 와서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해서 이겼죠. 그래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 이론적 배경이나 그 모티브는 사실 기원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고 인공지능이 탄생에 필요한 많은 학문들이 중세시대부터 시작해서 근대시대 쭉쭉 계속 이론적 연구가 되고 있다가 1950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론들을 연구를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하면서 급속도로 발전을 했는데 사실 인공지능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 나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1960년, 70년도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신기하죠. 사람과 같은 컴퓨터가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고 사람과 같은 연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마치 만능인 것처럼 굉장히 부풀려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런 결과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연구 자금이 중단되고 많은 학자들이 떠나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인공지능의 겨울이다라고 하는데 인공지능도 지금 여기까지 발전하면서 두 번의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연구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죠. 인공지능이 출현하면서 사회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뭔가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서부터 사회가 대대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더불어 초고속 통신 그리고 이제 뭐 IoT 등등이 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환경을 굉장히 지능화하자라는 쪽으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인공지능화 사회 되기 이전에 꾸준히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회는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원시사회에서 고대사회로 왔고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 왔고 이렇게 사회를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항상 대대적인 도구가 만들어지든지 대대적인 기술이 만들어지든지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혁신이라는 부분이 많이 사회의 변화를 드라이브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바뀔 때마다 사회가 바뀐다는 부분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의 인식이 대대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항상 변화가 있으면 변화를 거부하는, 반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수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이미 우리 사회로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인공지능은 지금 수준보다는 앞으로 더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반발할 것인지 이게 인류 역사상으로 보면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이슈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세기 자동차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가장 반발한 사람들이 마차를 끄는 마부들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마차가 다녔던 길에 갑자기 기계가 나타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직업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필요 없다. 자동차는 거리로 나오면 안 된다.
라는 많은 반발하고 심지어는 법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어떤 법이 19세기에 만들어졌냐 그러면 자동차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법적으로 3명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운전수, 기계를 만지는 사람, 그리고 자동차 55m 앞에서 빨간 깃발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 자동차는 그 빨간 깃발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을 절대로 추월해서는 안 된다. 우와.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명분이었어요. 실질적으로는 마부들이 자기의 직업 세계를 뺏길까 봐 그런 법적 규제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항상 반발하는 사람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차가 도입되면서부터 사회가 대대적으로 바뀌면서 물론 없어진 직업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직업들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됐고요. 그래서 항상 사회가 변할 때 이제 저희가 새로운 지능화 사회로 들어갈 텐데 이걸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능화 사회 없이도 이때까지 잘 살아왔었다. 굳이 이게 필요 없다라고 반발할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강의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도대체 뭐고 어떤 한계를 갖고 있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보고 이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게끔 내용을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생활 속에 많은 인공지능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아까 저 MC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이미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고 신기하게도 말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간단한 명령을 실행하기도 해요.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자연어 처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고등 굉장히 지적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체계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아주 단순하게 자기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언어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고도 발전된 부분입니다. 단어가 있고 문법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구성 요소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실제로 구현을 해서 이미 여러분들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영어로 입력하면 한국어로 나오고 한국어로 입력하면 일본어로 나오고 요게 이제 번역입니다. 이게 좀 더 발전해서 제가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면 영어로 통역돼서 나옵니다. 일본말로 이야기를 하면 독일어로 통역돼서 나올 수 있게끔 거의 실시간으로. 그래서 문장을 입력하는 거 번역, 말로 하는 걸 통역. 말로 하는 부분 통역은 좀 더 발전된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번역이 되니까. 그리고 번역된 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번역보다 한 단계 높은 기술이 통역 기술입니다. 좀 더 발전된 인공지능 기술은 굉장히 장문의 내용을 넣으면 인공지능이 딱 3문장, 2문장으로 요약을 해줍니다. 핵심 내용만 뽑아서. 더 발전된 내용은 굉장히 장문의 내용을 입력을 시키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봅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만들고 디자인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박영효라고 대답을 합니다. 최초로 태극기가 해외에서 게시된 장소는 어딘가요? 일본 고베라고 합니다. 물론 입력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기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서 이 기능과 AI 스피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AI 스피커의 이 정보는 중앙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만 AI 시스템의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됐습니다. 어제 야구 경기 결과 어떻게 됐어? 어제 야구 경기 어떤 팀이 몇 대 몇으로 이겼습니다. 내일 날씨 어떻게 될 것 같아? 내일 날씨 예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대화가 가능한데, 근데 아직은 수준이 AI 스피커도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 중에서 굉장히 고도의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질문이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부동산 값이 올라? 왜 특정해서 A의 주가가 내려가? 그거 지금 가정에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으신 분들은 방송 마치고 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답을 못하든지 아니면 관련된 기사를 쭉 뿌려놓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는 모르겠으니 인간 당신이 읽어보고 판단하세요. 그래서 아직은 인공지능 수준이 단답형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있지만
지적 사고 능력을 하는 질문. 왜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같은 굉장히 고도의 지적 능력을, 상호 능력을 요구하는 질문을 답하는 데는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발자들이나 연구자들이 계속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물체 인식. 요건 이제 이미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얼굴 인식해서 어떤 건물에 출입할 때 얼굴 인식해서 건물을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건물을 출입할 수 있게끔 하든지 뭐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길거리 가면서 자동차, 모델, 차량 번호, 이거는 건물이고, 이거는 가로수고, 이거는 행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발전되면 고속도로에서 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그 교통량을 다 모니터링하고 인식해서 지금 교통이 어디 쪽으로 몰리고 있다 하는 것까지 하는 부분들. 그래서 물체 인식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컴퓨터 비전이라고 그러죠. 컴퓨터 비전에 관련돼서는 꽤 오래 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많은 제품들이나 기술들이 나와 있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기술은 여러분들 이제 해외여행하면 엑스레이 검색대 짐들을 다 넣죠. 그 안에 이제 위에 물건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만약에 권총을 넣었다. 그러면 엑스레이 통과하면 권총의 이미지가 딱 나와서 이거는 권총이라고 알죠. 근데 권총을 다 분해해서 하나는 위에다 숨기고 하나는 밑에다 숨기고 하면 권총 부품 하나하나는 권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엑스레이 통과시키면 인공지능이 딱 보고 이 물건 졸업하면 권총 될 것 같아요. 딱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술이 갈수록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이제 요즘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요즘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자율주행. 차가 이제는 단순히 한 장소에서 한 장소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차 안에 공간에서 회의도 할 수도 있고 영화도 볼 수도 있고 그런 미래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서 레벨을 아주 단순한 레벨 1 자율주행부터 아주 고도의 레벨 5 자율주행까지.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쉽게 이렇습니다. 발 레벨 1, 손 레벨 2, 눈 레벨 3, 마음을 놓는 거 레벨 4, 아무것도 없는 거 레벨 5. 무슨 말이냐면 엑셀레이터에 발을 안 밟아도 크루즈 컨트롤 요즘 차량마다 다 있죠. 적당히 속도 조절하고 간격 유지해주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걸 레벨 1 자동차라고 합니다. 레벨 2는 핸들 손 놓고 차선 유지하고 필요하면 차선 바꾸고 고도의 기술은 고속도로 진입하는 겁니다. 좌측 차선에 굉장히 빠른 속도가 지나가고 주어진 공간은 한정된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사고 없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건 좀 고급 기술이에요. 어쨌거나 핸들 손 안 잡고도 들어갈 수 있는 거 레벨 2. 전방 주시 안 해도 되는 거 레벨 3입니다. 책을 봐도 되고 영화를 봐도 되고. 다만 이제 그 아주 예외적인 상황 경우에만 내가 인간이 개입할 경우 그 외에는 그냥 차량에 맡겨놓고 해도 되는 부분을 레벨 3 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레벨 4는 운전하는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무셔도 되고 뭘 하셔도 되고. 근데 주무시는 건 안 됩니다. 레벨 4까지도 아주 드물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이 자동차를 관여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레벨 4. 레벨 5는 차량에 핸들하고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냥 타시면 가는 겁니다. 그게 레벨 5. 근데 이제 지금 레벨 2 정도까지 나와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차량에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센서를 달아요. 근거리도 봐야 되고 먼 거리도 봐야 되고 좌측도 봐야 되고 밤에 운행할 때 앞쪽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 보는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센서들을 달고 차량이 고속으로 움직이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프로세싱해서 브레이크를 밟든지 핸들을 조작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사람은 운전할 때 어떤가요? 딱 한 가지, 정확하게는 2개 센서죠. 눈 가지고 전방 주시하면서 이 모든 걸 다 합니다. 얼마 전에 외국의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안과 의사 한 분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 안과 의사는 태어날 때부터 이게 앞을 못 보는 애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반도체 칩을 개발해서
그런 아이들의 망막에 설치를 붙여주면, 그리고 뇌신경하고 연결하면 애들이 물체를 읽을 수 있죠. 색깔도 구분하고 물체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각 능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동차 회사가 왜 이 기술에 관심이 있냐 그러면, 인간은 운전을 할 때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처럼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가 관심 없는 정보는 다 버려버려요. 관심 있는 정보만 봅니다.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지금 인공지능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처럼 지금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는 수준에 있다 그러면, 이제는 아예 사람처럼 사람처럼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갖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보다는 굉장히 많이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이 기술은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단거리, 하루 이틀 이후에 미래를 예측하고 싶기도 하고, 6개월, 1년 후에 미래를 예측하기 싶기도 하고, 예측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사이에서는 예측은 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근데 인공지능을 해서 이제 이 예측 부분에 점점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날씨를 예측하기도 하고, 태풍의 경로가 어떻게 진행할지를 예측을 하기도 하고, 동호대교에서 지금 사고가 나면 10분 후에 한남대교 교통량이 어떻게 증가할지도 다 예측해서 교통량 분산시키기도 하고, 주가를 예측하려고 하기도 하고, 금리를 예측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예측 능력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단기적인 예측은 제법 정확하게 맞추기도 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부분은 이건 계속 또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사례들이 지금 저희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고, 인식하지 않으면 그렇게 저희가 썼던 서비스 뒤에 인공지능이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지금 이제 설명을 듣고, 그 뒤에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아까 1950년대 이후로 인공지능이 2차례 찬 겨울을 맞긴 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와서 지금 인공지능 기술은 세부 기술로 하면 60여 가지가 넘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돼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머신러닝.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학습을 시킨다고 그러죠.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데이터를 빼고 전혀 다른 데이터를 제공해서 인공지능이 알아맞힐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00장의 개 사진이 있고, 100장의 고양이 사진이 있고, 100장의 나비 사진이 있어요. 100장의 고양이 사진은 요거는 고양이 사진, 요거는 개 사진, 요거는 나비 사진이라고 이미지에다가 다 마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요. 그리고 이 사진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건 뭐냐고 물어보면 고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지도형 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비지도형 학습은 이 전체 이미지에 요거는 고양이 이미지, 요거는 개 이미지라고 제가 입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한 300개, 400개의 데이터를 다 주고 하면 인공지능이 뭔지는 모르지만 고양이하고 비슷한 그룹들끼리 그룹핑을 하고, 나비하고 비슷한 그룹들끼리 그룹핑을 하고, 근데 인공지능은 이게 고양이인지 나비인지 개인지는 모릅니다. 어쨌건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를 해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다 치우고 제가 고양이 사진을 제시를 하면 인공지능은 고양이는 모르지만 두 번째 그룹에 있는 것들과 굉장히 유사하네요 라고, 요걸 이제 비지도형 학습이라고 합니다. 강화학습은 인간의 학습하는 거와 학습하는 형태와 다소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어떤 인공지능에다가 어떤 환경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 플러스 상을 주는 거죠. 나쁜 결과를 내면 마이너스. 그래서 많은 학습을 해서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이게 이제 플러스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학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비지도형 학습이라고 그러고, 인공지능의 좀 더 발전된 부분은 1940년대 후반에 생물학자, 뇌과학자들이 뇌의 뉴런과 사이냅스 구조를 처음 발견해냈어요. 이어서 수학자들이 그걸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뇌의 구조처럼 생각하고 연산하는 그런 걸 이제 딥러닝이라고, 그런 기술을 딥러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아까 제가 60여 가지 다른 기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있습니다. 규칙 기반이라고 하면 온도가 낮으면 온도가 낮으면 난방을 켜세요. 더우면 에어컨을 끄세요. 이런 규칙들을 시스템의 전체에 입력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도 하고, 인류가 DNA가 복제되면서 유전자 정보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이게 수천 년 걸치면서 생물이 진화해왔던 그 컨셉을 모방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지금 탄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 그러면, 제가 아까 어떤 회사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가 다음 달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인간은 당연히 궁금한 게 왜 그렇게 돼? 근데 현재 인공지능의 문제가 왜라는 걸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힘듭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니 그냥 믿으세요. 근데 그건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극히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알파고가 한국에 와서 이세돌과 이제 할 때 그 시스템을 훈련시키는데 거의 한 370억이 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돈 투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과연 데이터가 정확한 건지, 오류가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굉장히 편향되거나 왜곡된 정보가 아닌지. 편향되고 왜곡된 정보가 들어가면 편향되고 왜곡된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이 아직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공지능, 예를 들어서 알파고에 쓰였던 인공지능, 바둑 게임을 하는데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장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개발하고 다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연어에 처리했던 인공지능 기술을 물체 인식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그 딱 만들어진 그 분야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특화된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은 바둑 게임을 두고 운전해서 집에 가서 혹시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 외국인 친구와 대화를 하기도 하고,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지적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 학자들이 사람과 같은 하나의 시스템이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과 같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초지능은 사람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지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 수준은 아직은 특화된 인공지능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감시하고 감독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머리에 뇌파를 감지하는 밴드를 다 씌우고 선생님 앞에서 강의를 합니다. 집중 안 하는 애는 뇌파가 대시보드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1주, 2주 있다가 시험을 봤는데 그 학생 성적이 떨어지면 그 결과를 취합해서 학부모한테 보냅니다. 자, 이게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인지, 아니면 그 어린 아이들부터 딱 제도권 체계 안에서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쓰는 시스템인지, 이건 해석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있고, 또는 인공지능이 사실은 인간을 좀 차별하기도 하는, 그런 어떻게 훈련되냐에 따라서 차별하는 그런 효과도, 그런 역할도 좀 하기도 하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이 벌써 무기체계에 활용되는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되는 기술이 저런 안타까운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화제는 이제 나옵니다. 과연 이제 인공지능한테 윤리를 강요할 수 있는지, 책임을 지을 수 있는지. 2017년도에 볼보에서 만든 인공지능 차량이 미국의 우버라는 회사가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야간 택시 운행을 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야간에 탑승자가 타고 운전은 인공지능이 하고 탑승자는 만약에 돌발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누구 책임이냐? 차를 만든 볼보 회사 책임이냐? 차량 소유주인 우버 회사 책임이냐? 차량에 탑승하고 있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게 있던 탑승자의 책임이냐? 아니면 그 당시 운전을 했던 인공지능 책임이냐? 예, 법적으로는 탑승자 책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탑승자가 전방 주시하면서 만약에 사태에 돌발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차량 내 탑재된 카메라를 보면 탑승자가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발 사태를 대처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이 사회적 문제가 될 거예요. 시스템이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 지적 능력의 문제를 일으키면 지적 능력인 문제를 일으킨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 책임이냐 아니면 그걸 사용했던 사람 책임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많은 규제들이나 제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탄생하게 됐고 어떤 응용 사례들이 지금 저희 삶에 들어와 있고 어떤 기술들이 있고 근데 이게 어떤 한계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뭔지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지 첨단 기술이 나오면 사회를 대대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첨단 기술이 사회를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죠. 하지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그런 기술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기술은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한 사람 한 사람 저희가 이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도 이해를 해서 가급적이면 인공지능이 인류의 삶에 윤택할 수 있게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목소리를 내고 사회의 영향력을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그 방향에 영향력을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기술을 주도해서 발전해 가는 기술이 사람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기술을 발전해서 사회를 더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전체적으로 책에 정리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한번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확 잡아주신 것 같아서 뭔가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미래가 그려지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어요. 최첨단 기술이라고 생각했지 인공지능의 역사가 연구의 역사가 이렇게 된지 몰랐는데 최근에 와서는 유난히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2022년 핫 트렌드 키워드로 AI는 아주 중요한 트렌드 주도 키워드입니다. 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걸까요? 그 정보통신 기술이 이때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있어 왔어요. 그 도구로 사용됐던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 인공지능이 굉장히 연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 들어서 컴퓨터의 성능은 굉장히 높아지면서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하나 원인.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가 이제는 굉장히 많이 쌓여졌어요. 축적돼서.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 필요한 데이터를 정제하는 기술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도 준비가 됐고, 그리고 인공지능 이전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나 알고리즘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수천만 년 진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인공지능은 그 방법을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방을 해서 70년대, 80년대 조그만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해 보니 신기하게도 아주 기존의 방식들하고는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성능도 굉장히 높아졌고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소프트웨어 기술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근데 이때까지 축적되어 있던 이 문제들을 인공지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니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는 훨씬 더 높은 성능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 매체 보면 뭐 전부 다 인공지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담 삼아 모든 길은 인공지능으로 통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고 개인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일수록 성장 기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데이터 싸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최근에 급속
급속하게 컴퓨터의 기능 아까 예. 발달한 급속하게 성장한 건데 그렇다면 이 급속은 조금 더 비약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어느 순간에 사람을 따라잡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좀 예, 생깁니다. 예. 사실 지금이야 단답형 인공지능에 예, 예. 물어보면 날씨 정도 얘기하고 예. 제가 부려먹을 수 있는 약간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예. 역으로 그렇죠. 압도해오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게 예. 사람들의 두려움일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은 문제지만 네네. 가능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네네.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걸 필요로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과 같은 수준의 인공지능 또 네. 이제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데 지금은 아주 단편적인 문제만 해결하지만 네.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사람과 같이 여러 하나의 시스템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 의지도 부여하고 아, 네네. 감정도 느끼게끔 하고 그쵸. 의식도 느끼게끔 하면 사람의 모습이 되죠. 네. 근데 초등학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학생. 그 아이들은 지적 능력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자율의지, 감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불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20대, 30대 수준의 굉장히 고도의 감정, 네. 복잡한 자아의식, 자율의지 이를 과연 만들 수 있을지는 또 다른 그 이전에 또 다른 질문은 과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뭘 얻고자 하는 건지.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예요. 제가 그런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한테 내 생각에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인공지능이 그 수준이 되면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래서 달리 생각하고 요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관여하지 마세요. 라는 상황을 만들고 싶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네. 지속적으로 그쵸. 발전을 시키는데 또 달리 던져야 될 문제가 과연 그 수준까지 발전시켜서 인간이 얻고자 하는 게 뭔지 네, 그리고 네, 그런 네. 상황을 만들고 싶은지 음. 이제 그런 질문들이 중요하죠. 네. 예. 저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인문학이 정말 필요한 시대다. 예, 예. 어떻게 사람이 사고하고 사유하느냐, 그렇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그렇죠. 기술을 주도할 굉장히 중요한 앞단의 그렇죠. 상황이다라는 예.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네, 네. 그래도 벌써 그 시도 예. AI가 사람보다 잘 써서 당선되기도 하고 예. 작곡을 하기도 하고 예, 예. 감성의 영역까지 치고 들어오는 예. 이런 부분들도 생기고는 예,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또 개발이 되고 있고 예. 삶의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이제 거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예. 됐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 그렇죠. AI랑 예, 함께 예. 살아가야 예. 될 텐데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어떻게 같이 살면 좋을까요? 인공지능 기술이 첫 사회에 도입되는 그 목적은 네.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안전하게 이런 건전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네.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네, 네. 항상 이제 인류 사회에는 자기 개인의 이익, 집단의 이익, 그래서 그쵸. 오용하고 나쁜 의도로 쓸 수 있는 네, 부분.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인공지능 기술은 사실은 아직 초보 단계예요. 아, 네, 예, 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할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건지는 사실 이제 사람이 어떻게 주도를 할지.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니까 적극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사고가 난 것처럼 건전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 대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적 발언을 하고 그쵸. 여성 편화 발언을 하면서 인공지능은 배운 대로 하니까 굉장히 오남용이 됐죠. 네. 그렇게 나쁜 의도로 쓰면 시스템은 나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네, 사실 네. 저희가 자제해야 되는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긍정적인 건전한 방향으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정말 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정말 변해도 괜찮은 걸까 하는 우려의 마음도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 저자님께서 전반적으로 걸쳐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가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고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인간 주도적인 기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기술을 살아남게 해야 될지, 어떤 기술을 도태시켜야 될지에 대한 인간의 중심을 잡는 것, 자기 주도적인 기술의 주도적인 중심을 잡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삶이 편리해지는 것만큼 더 많은 사유의 시간과 그리고 철학이 필요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책도 좋은 책들이 살아남아서 스테디셀러가 됩니다. 독자들이 알아서 걸러주시는 거죠. 무엇이 살아남고 진화해야 하는지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런 책들을 만만한 책에서는 많이 추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만한 책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